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번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일단 치르시느라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진심을 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잘 해오셨고 또 시험을 무사하게 치르셨으니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문제지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이제 간단하게 총평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총평 참고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국어 군무원 시험, 국어죠, 국어. 제가 국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어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역별 비중을 보시면요. 우리가 문법과 이제 비문학이 8문학씩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비중이 여전히 군무원에서는 이제 비문학과 대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정직하게 제 커리를 타면서 공부를 했다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적중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필요하시니까. 근데 정말로 제 커리큘럼을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해 오셨다면은 잘 시험을 보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시험지가 공개되자마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낯선 제재들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 그런 낯선 제재들이 잘 안 익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문제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자체는 좀 잘 안 익힐 수 있고 낯설었지만 문제 자체는 쉬웠다. 그래서 집중력,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자신감과 집중력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에서 5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자 비중 꽤 됐기 때문에 한자 공부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을 이제 뭐 시험을 앞으로 치르실 분들은 갈 길을 못 정하셨다면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에서 4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난도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공개된 지 3년째죠. 3년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범위 내에서 이제 벗어나게 문제가 나왔다는 게 이제 가장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 시험에서 나왔고 또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연습했던 것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부하셨던 분들 다 맞힐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한자가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한자 역시 굉장히 어렵고 낯선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뭐 난도는 뭐 쉬웠던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고요. 뭐 쉬웠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건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게 체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띄어쓰기 문제는 정말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시험 며칠 전에 찍어드렸던 물샐 틈 없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샐 틈 없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겸도 띄어 써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럼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단 하나의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3번을 볼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연습했던 거죠. 좀 띄고 더. 그리고 큰 띄고 겉도 되지만 원칙상 그렇게 띄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허용 규정에 대해서 시험 직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는커녕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고 우리가 접사에다가 세모를 그렇게 무수하게 교재안에서 쳐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다, 그리고 스럽다, 그리고 하다, 체언에 붙는 하다는 우리가 접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사가 개입됐기 때문에 모두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고요. 그리고 살펴보다는 살피다, 보다, 그죠? 다 각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이에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사자성어를 항상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거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자성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강부회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끌어붙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강보회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뭐 괜찮은 흐름이죠. 그리고 호시 후보가 그래도 다른 선지에 나왔던 한자성어에 비해서는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시 우보에 쓰인 한자들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보고 그리고 소처럼 걸으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고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이르는 말로 그리고 호시 후보의 어떤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임을 간파하고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와 연결 잘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도청도설, 길도 들을 정, 그리고 칠할도 말씀설 해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뜬소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게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전화위복, 이거는 뭐 한자가 읽히지 않아도 잘 해결하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재앙과 근심이 이제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일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은 우리가 재앙, 화자를 쓸만한 사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색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쵸? 괜찮았어요. 그리고 4번. 밑절진 부분에 한자가 나머지 세 것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자가 나오지 않아도 이 마모 그리고 쓰이는 어떤 절차 탕마 어떤 의미로 쓰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갈고 닦는다 뭐 소모된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모가 이제 갈 맞자예요. 그래서 마모가 된다라는 것은 갈수록 낡아가고 그리고 뭔가 소멸되고 뭔가 사라지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찰 부분이 닿아서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갈맞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절차 탕마 할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마모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뭔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뭉툭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갈고 닦아서 굉장히 예리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맞자를 쓰는 것이 맞죠. 그리고 연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을 연마라는 의미와 그렇게 여기서 쓰이는 절차 탕마할 때 그 의미가 유사하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과 3번은 이제 같은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패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번에 근육이 마비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마비라는 것은 스탑의 의미잖아요. 스탑의 뭐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모가 되고 그리고 연마할 때 그 맞자 뭔가 갈고 닦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쓰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맞자는요. 우리가 절일 맞자라고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이나 근육의 형태 변화 없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유추했다면 잘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5번을 갈게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진짜 많이 연습했던 거죠. 한 번이 정말 수적으로 접근해서 원타임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번 하는 그냥 한 단어로서의 한 번이냐 연습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번 차례나 일의 횟수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거기서는 한 번이죠. 그죠? 뭔가 한 번 해보자 할 때 한 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때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지난 어느 때의 기회에 레걸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제 영상 중에도 굉장히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라고 할 때 이제 크다를 좀 강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공부나 한번 해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흔하게 쓰는 어떤 단어로서의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6번, 7번을 이제 아우르는 비문학 제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 뭐 합격하셔서 이 판을 나가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으시겠지만은,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될 분들은 이제 비문학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잘 읽어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온 제재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는 제가 A 아니라 B다라고 하면 A 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자리이 있대요. 그리고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땡땡과 같이 땡땡 됐거나
땡땡 격과는 달리라고 했어요. A와는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뒤에만 잡을게요. 뭐뭐와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여기서는 이것만 잡을게요. 인류는 가장자리에 있대요. 그리고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면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가치, 동물의 가치 뭐 대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은 모든 생성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인류라고 자연과의 별개로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이며 그리고 자연은 위대하다. 그리고 자연을 찬양하는 맥락으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러한 요소 때문에 신선풍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적인 진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 그리고 소박, 그리고 환상, 아름, 장엄, 거룩 쩍쩍쩍쩍쩍쩍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로 덩어리 지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또한 뭐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적 진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굳이 A가 아니라 B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얘가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열한 구체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예찬한 진술들을 나열한 어떤 결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은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교수님의 성격은요. 자연은 막 예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외그리 구성 방식에서 양과식, 미가식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볼게요. 우리가 미가식에서 중심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가식에서도 일반적인 진술이 뭔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라는 흐름으로 가보시면은 인류는 가장자리에 있대요. 그리고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대요. 그럼 얘가 만약에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가 중심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내용과 그리고 끝부분에서 마련된 이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가 더 일반적이고 더 주제문 같아요. 그러므로 이 주제문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타낸 어떤 전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제문이 아니고 우리가 끝부분에 나타난 이 부분만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그쵸? 미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제국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8번을 갈게요. 이 글이 잘 안 읽히셨죠. 락항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 락항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글 속에 안에 있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추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잘 읽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장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던 편안한 환경에서는 이 부분이 잘 읽혔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이니까 시험장이라서 조금 잘 안 읽혔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락항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형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관계의 새로운 타인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말해를 꼭 잡아볼게요.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에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침 다행으로 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거면 잡고 가자고요.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만 잡을게요. 이것만. 락항에 의하면 사회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의 단계에서 상징적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이 형성은 A가 아니다. 버릴게요. 그리고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구조가 기정화된 어떤 기성의 구조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추후에 개입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후천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그 구조되어 있는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보세요. 어떤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있고요. 어떤 기존의 구조라는 것이 있고 인간은 그 구조의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문에 기재해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구조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을 한대요. 그러므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는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접속어잖아요. 그러므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이것만 잡을게요. 주체는 무의식적인 주체이다. 여기서는 이미 구조가 있고 거기에 참여할 뿐이고, 그리고 주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주체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잡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유,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락항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얘를 보충해주는, 얘를 부연 설명해주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라는 진술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꿔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사실은 타자로부터 발현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질서 안에서 타자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뱉어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락항에게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즉 락항의 생각을 반영한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래요.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고,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서 구성이 된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 욕망은 없다. 그러니까는 이미 구조화된 그런 기존의 질서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주체적이지 않은 존재이며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런 구조화된 질서 안에서 타자로부터 다 나에게 온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글들을 조금 읽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산만하게 접근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뭐를 버리고 뭐를 잡고 해서 중심이 되는 내용 두세 가지만 들고서 선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진 부분 중심으로 읽어내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주체의 무의식은 그쵸, 구조화된 상징적인 질서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떤 질서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가 된다. 이미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 질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라는 것은 이 글에서 말하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창조할 수 없어요. 뭔가 기존의 질서에 내가 포섭되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의 산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광고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광고의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광고의 구조와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언어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사유와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라는 핵심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번도 맞지 않은 진술이 됩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8번이? 제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9번입니다. 아래시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의 바다에 무늬가 인다. 그냥 가을 하늘, 그리고 가을의 대기, 가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구나. 가을이구나. 가을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가을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마음에 담을 수 없는 어떠한 큰 마음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의 환상을 따라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의 헌신의 모습. 만약에 이 작품에 제목이 없었다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시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많이 말했잖아요. 시에서 제목은 주요 소재이자 주요 정서를 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바라기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그렇게 이제 막 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잖아요. 굉장히 정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바라기의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날의 해바라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 같이 황색, 꽃잎, 금빛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의욕의 시 원강에 묻히는 향기 익어가니, 뭔가 이렇게 해바라기 그 둥근 가운데 심 있잖아요. 그러한 중심부를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줄기로 지향한 높다는 꼭대기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 그리고 잎사귀들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쭉 달려 있잖아요. 그런 잎사귀들이 경의를 담아 이렇게 들고 아래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줄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을에 해바라기에 그런 해를 정열적인 지향으로 바라는 그런 해바라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과 인간의 교감? 인간의 교감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해바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가을의 정경과 정치도 너무 전체적인 그런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죠. 해바라기의 특히 어떤 모습, 해를 바라는 그런 정열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용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생의 근원, 의욕의 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의 근원이라든가 의욕의 씨라든가 그리고 뭐 분방한 정념이라든가 그런 것들, 백일의 환상을 따라, 그래서 막 해를 바라는 그런 해바라기의 정열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를 좀 찾아보시면은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환희가 넘치는 삶,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보다는 해를 바라는 그러한 의욕적이고 정열적인 삶을 더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을 같이 갈게요. 글은 어려웠지만 이 제목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다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만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볼게요.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이 된다. 그리고 방정식은 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 통합방정식의 경우 어떤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수학적 용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네요. 그런데 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본격적으로 말할 거를 말할 것 같죠. 그런데 내용을 전환시키고 있고요. 방정식은 이런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차수에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특정한 일부는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하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4차 방정식까지는 땡땡이라는 표현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근데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나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이죠. 사실 방정식이라는 말의 올바른 활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정식이라는 용어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것도 제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지가 없습니다. 방정식을 언급한 3번은 방정식이 뭐고 방정식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경우에는 적절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무관한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의 적용이 아니에요. 용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아니고요. 그리고 수학 용어는 이렇게 추상적인데 그리고 뭐 엄밀하다 뭐 이런 것도 크게 관련이 없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1번 같이 갈게요. 기억부터 디귿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먼 곳의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은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이대요. 그래서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먼 곳의 물체는 흐리게 보이는데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 볼게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잘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반대로 가야 됩니다.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은 이제 뭔가 흐리게 보이는 상황인데 망막의 앞쪽에 있던 게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앞쪽에서는 흐리게 보이는데 뒤쪽에서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흐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쪽, 뒤쪽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그리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은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지금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이라고 써요. 뭔가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으로부터 앞쪽으로 멀어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으면 안 보이고 뒤쪽에 있으면 잘 보인다라는 그런 맥락만 알면은 뭐 근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여기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 기억을 볼게요. 이제 소나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나왔는데 이제 한자 성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답도 다 팔아버리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손녀딸도 증손녀딸도 죽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겹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설상가상 좋죠. 그리고 전호후랑입니다. 그죠? 앞에는 호랑이,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불단행이라는 거는 그쵸?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겹쳐온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난명 1, 2, 3번에서 조금 어려운 한자 성어가 있다 하더라도 4번은 아니다라는 느낌 있으셨죠? 그래서 혼자 하나인 손바닥은 소리를 울리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 한자어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게 한자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 외라는 말은 당연히 한자라는 인식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은 고유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한자로 바꾸면 전이 되잖아요. 전. 그래서 돈은 고유어고 그리고 고자, 질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접사, 고유어 접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라 장할 때 이거 마당장자잖아요. 아수라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자인 거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자가 마당장자예요. 얘도 이제 유명한 한자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이는 고유어잖아. 놀이는.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갈게요.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내용 및 주제라고 했어요. 내용 및 주제. 지금 이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은 어떤 특이성이 있습니까? 임금에 대한 자신의 절절한 애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임을 잃은 어떤 여인의 목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얘기는 사실 표면상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뜻을 그리고 내적 맥락을 살피면은 이거는 연군지정으로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철의 작품임을 감안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작품 표면으로 보면은 그냥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속뜻으로 가보면은 연군지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과 소재의 맥락을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임께 이 매화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그 매화가 이제 내 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그 임에게 닿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일단 1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라고 어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은 어떤 학문을 하던 옛 선조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의 행적을 학문 수양의 길로 따르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 보시면은 삼등인 배우님과 아멸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리도 찐 적이 없건만 내가 임금의 은혜를 정말 조금도 누린 적이 없다. 구름 낀 어떤 볕의 기운도 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도 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삼동의 배운 있고 아멸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벼슬길에 전혀 나아가지 않았고 벼슬길에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에 해진다 하니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눈물겨워 하느라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범주로 볼 땐 얘도 선생님 연군입니까? 이 작품이 연군이에요? 라고 이제 굉장히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연군에 해당을 하겠죠. 하지만 삼인국에서 말하는 연군 지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내가 특별하게 벼슬에도 관심이 없고 임금 밑에서 일하는 거, 임금한테 그렇게 크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어. 그런데도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좀 슬프네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께 자신의 마음을 가서 전하고 싶고 임금께 절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2번은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 있잖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삼인국은 매화를 임금께 드려서 님께 드려서 이미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정답이 이제 가다보니 3번으로 나왔습니다. 3번이 사실은 이 선지 4개 중에서 가장 유사하긴 합니다. 유사하긴 해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유사합니다. 맷버드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그리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내가 보낸 맷버드를 보라. 그리고 반피에 새입이 나거든 나인가 생각하면서 나인가 하면서 여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에게 보내는 어떤 사랑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삼인국에 매화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완전하게 흡사합니다. 주제가 이제 문제인데 주제를 우리가 이제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애정이라는 내용을 빼면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임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리고 삼인국도 임에 대한 그리움인 거예요. 둘 다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 여기서는 임이 연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삼인국에서 임은 우리가 내적 맥락을 살피면은 그거는 임금이고 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데 표면상으로 또 삼인국이 또 여인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1, 2, 3, 4번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은 지금 가장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면 연군지정의 정서를 담은 선지였으면 더 우리가 혼란 없이 문제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4번에서는 이제 반중 조혼감이 고와도 보이는다. 유자아니라도 품어줍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서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서 이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걸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서 반기지 않으니 내가 서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극진한 효심을 담고 있습니다.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그 다음 15번이에요. 표준어가 아닌 것은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좀 썰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토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거다. 토끼는 깡총깡총 뛰지 않고 깡충깡충 뛴다. 깡총깡총 뛰면 절대 안 돼. 토끼야 너는 깡충깡충 뛰어야 돼. 라고 항상 강조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셔서 제가 했던 이 썰렁한 이 말들이 생각이 나서 답으로 향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깡충깡충이 표준어이죠. 나머지 모두 발가숭이 그리고 뻗정다리 오뚜기 모두 다루었던 것들인데 맞는 표준어들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해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체 경어법은 선어말 어미에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고요. 그리고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용언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경우에 문장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적으로 높임의 어휘가 쓰인 문장이 더 좋겠죠. 그래서 후보가 되는 것은 일단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연달아 이제 용언이 두 개가 온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3번, 4번에서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달아 용언이 두 개가 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시가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도 연달아 그렇죠? 주무시고 가셨다 해서 연달아 용언이 두 개가 오고요. 여기서도 이제 시가 사용이 됐어요. 하지만 높임의 특수 어휘가 사용된 것은 4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진술한 요 내용을 포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3번의 문장은 부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글에 나타나지 않은 설명 방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뭐 뉴스의 경우라고 해서 특정한 이제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의 경우 이제 어떻게 자막이 활용되는지 나타나고 있는 맥락입니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여러분 원래 이제 정의가 나타날 때는 뭐는 뭐이다, 뭐는 뭐를 말한다, 뭐는 뭐라고 한다 이런 문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막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가 이제 자막이라는 말의 어떤 정의예요.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이 부분이 유추가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게요. 지금 TV 자막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자막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유추가 되려면은 TV 자막과 영화 자막에서 갖는 어떤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이 공통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TV 자막에 어떠한 특성이 있다. TV 자막에 어떤 성질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영화 자막에도 TV 자막과 공통된 성질이 있으니 이런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공통된 성질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막의 뜻이 나온 거예요.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는 그냥 자막의 정의예요. 자막의 정의.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술은 뭐냐면은 자막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영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돼가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활용된다라고 하는 진술이 끝이지 TV 자막과 영화 자막이 이런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TV 자막에서 이런 특성이 나왔는데 영화 자막에서 더불어 이런 특성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거다라고 추론하는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라고는 보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정의가 나왔죠. 근데 잘 안 보였죠.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대사는 뭐로 사용된다 해서 이제 뭐 대조가 여기서는 차점에 주목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은 이제 전반적으로 대조의 성격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 쓰였고요. 그리고 예시 쓰였고 대조 많이 보였죠. 유추가 답이 됩니다. 18번 같이 갈게요. 우리가 내용 정의 순서 이제 직전까지 많이 연습했는데 가부터 달을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환경 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리고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만약에 가로 바로 오려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헛되이 낭비한에 반대가 되는 맥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현상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투자해왔어. 그래서 막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었어 라고 한다면은 얘가 가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은 자원과 많은 어떤 것을 투자해왔어 라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로 못 갑니다. 이중, 그쵸? 이게 맞죠? 지금 여기서 이중, 앞에서 말했던 거는 그냥 단지의 현상 그리고 조치들이잖아요. 이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은 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나로 가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테면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낭비한 것들의 예가 또 다에 나오고 있잖아요. 대교험을 가중시킬 수 있었다. 이거는 헛되이 낭비한 거에 해당하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다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끝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9번이에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우리가 흰색이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맥락의 대유법은요.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유법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예로 보는 것들이 이렇게 흰 옷 입은 그 대상을 우리 민족으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대유법으로 많이 봤습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게다가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제강점하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우리 민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시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흰수건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죠. 그리고 흰색은 백이민족인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유법의 가장 흔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으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밑줄 치인 시어들이 모두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내 누님같이라고 있기 때문에 지규법, 그리고 나의 마음은 물결이다, 은유법. 그리고 파도가 아가리 쳐들고 달려들다. 그래서 파도가 사실 짐승과 같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데 생물체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화류법. 그리고 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는 칼날을 밟습니다라고 할 때 이 칼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 있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굉장히 큰 시련과 아픔을 칼날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유법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지금 이번 시험의 경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우리가 문학 이론과 이제 비문학 지식 안에서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내용 전개 방법이라든가 수사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작품 보고 그리고 독해 연습하기 전에 지식과 이론을 먼저 잘 챙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유법이네요. 그리고 밑줄치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 공기는 한자인데 이 밥이 고유어잖아요. 그래서 고유어가 개입되어 있고 공기밥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온 넣어주어야 합니다. 정답 1번이네요. 그리고 인사말이라고 했죠. 처음은 약하게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 머리말 이렇게 항상 강조했었죠.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골머리, 그리고 편집글 모두 잘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번을 갈게요.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죠. 박지원의 일야구도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실 눈으로 보는 내 집 앞의 냇가는 그렇게 소리로 인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이제 어떤 여행지에서 물을 건널 때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포심을 이제 느꼈잖아요. 그로부터 얻은 어떤 깨달음을 성찰적으로 나타낸 수필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지규와 은유를 활용해서 대상을 묘사했다. 그죠?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그 다양한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솔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청아하게 들린다. 그리고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격분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양한 소리들을 지규 그리고 은유의 방법으로 대상을 묘사했습니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가 아니죠. 세심한 관찰이 아니라 어떤 감각이 이제 어떻게 현혹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감각에 의해서 사물의 본질이 이제 숨겨지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경험, 물소리를 듣고 또 어떤 물을 건넜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근거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서술하였다. 이런 맥락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따라 달린 것이다.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 다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소리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것에 반박하는 맥락으로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4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죠.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22번입니다. 이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제 보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말인데요.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지금 뭐뭐로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로 보다라고 할 때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실수로 내가 평가할 수, 그리고 판단할 수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죠.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당하다.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대체어로 바꿔보자면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 뭐 평가하는. 그리고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날씨가 좋을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2번에서는 당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이런 식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체어를 넣어서 풀어내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3번을 같이 갈게요. 이것도 이제 공순성의 원리에서 진짜로 많이 연습했던 건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동의 경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무엇인가?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지요? 저는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령의 경률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청자 있잖아요. 화자와 청자가 있는데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극대화하고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이제 극소화하는 거, 가장 낮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령의 경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싫어요라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이시죠? 지금 급히 할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덜 부담스럽게 이제 좀 뭔가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요령의 경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글씨를 좀 크게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을이 관용의 경률을 잘 지키지 않았다면은 당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당신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가 제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화자 자신의 부담은 크게 하고 그리고 화자 자신의 어떤 혜택은 가장 낮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용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다시 한번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맥락에서 관용의 경률이 많이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관용의 경률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또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말하기를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의 경률이 맞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이 답인데요. 동의의 경률은 말은 무엇입니까? 뭐 상대방이 말을 거절하는 상황일지라도 어쨌든 상대방과 나의 어떤 합일점을 가장 크게 말하고 그리고 이질화된 포인트 그리고 어떤 차이점을 가장 작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의 경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라고 하자. 사실은 이제 그 침대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좋아하니까 그 어떤 동의점을 그 합일점을 좀 크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의 자신 의견을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동의의 경률을 잘 지키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을 갈게요. 밑줄 지은 단어들 중 고유어에 해당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거 좀 많이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량 그리고 국어 그리고 중생 그리고 자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답은 동량입니다. 그래서 승려가 시주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고유어에 해당을 하고요. 국어에서 구자가 이제 구할 구자 빌걸자잖아요. 중생은 한자인 거 다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 자자 뭐 슬플 비자도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려웠겠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한자가 노출된 걸 보니까 또 이제 한자가 분명한 단어들이었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5번을 같이 갈게요. 밑줄 치인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이죠. 이거 체언이잖아요.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히읗을 밝혀 쓰자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복연필 할 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고요. 또 이제 K로 끝나지 C를 넣으면 안 되죠. 복연필 하고 이제 붙임표 허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하고요. 청와대 할 때 어가 유가 아니라 이오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라산 할 때 우리가 유음화가 진행이 돼서 리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LL로 처리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북한산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에서 히읗이 따를 때는 히읗을 밝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H를 잘 밝혀 적은 거 우리가 끝까지 많이 연습했던 부분에서 또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풀이하니까 참 아쉬운 문제들이 많죠.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조금만 더 생각을 약간 다르게 했으면 맞힐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에 반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 진짜 제대로 실력 발휘했다라는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풀이를 마쳤는데 갈수록 이제 공개가 되면서 문항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알맞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바탕으로 또 이제 시험 앞으로 보실 분들은 열심히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시험은 복불 모으기죠. 그래서 영역별 비중이라든가 난도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커리큘럼 안에 있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어가신다면은 좋은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있으셨고요. 그리고 시험 앞으로 보실 분들 강의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